어, 오랜만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독서, 파, 만권, 하필, 여, 유신, 두부. 두부라는 방송 팔대가 중에 하나인데, 두부 성당시대의 가장 뛰어난 시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만 권의 책을 독파하면, 독서 만 권을 하면, 하필 붓 아래가 마치 귀신 들린 듯하다. 우리가 그 좋은 말과 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라면, 어, 여러 권의 책을, 여러 종류의 좋은 책들을 읽어서 결국 자신의 생각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궤도의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요 책을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심채경 교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에 이어서 어, 계속해서 과학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 과학책들을 많이 집어넣을 생각이야. 그런데 어, 너희가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개념의 과학책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정도 외에 좀 가볍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흥미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학적 상식들 이런 것들을 좀 배경식으로 넓혀가는 것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책으로는 이 대중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통상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거든.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과학을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쉬운 방식으로 과학의 수식이나 어떤 방정식이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려운 개념들이 없는 보통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신의 과학이라든지 어떤 과학 게 흥미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궤도라는 닉네임을 쓰는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출세하신 분이지. 음, 작가 소개를 먼저 보면, 이분을 TV나 유튜브나 영상, 뭐 SNS라든지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분인데, 본명은 김재혁 씨네요. 대표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니까 뭐 천문학과라고 하지 옛날에는. 어, 경력은 한국천문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과 관련된 자문. 뭐 그리고 서울예대 겸임교수. 겸임교수는 이제 강의 나가는 일반인은 다 겸임교수라고 하는 거지.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안될과학이라고 하는 유튜브는 정말 기회가 되면 좀 그 몇 편을 좀 보기 바라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과학적인 상식이나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정말 재밌게 얘기하는 어렵지도 않게 안될과학이라 좋은 유튜버고, 어, 선생님이 다른 과학 유튜브 중에 그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하우스 재단이라고 하는
그 과학재단이 있어. 카우스 재단에서 하는 유튜버, 운영하는 재단, 카우스 재단의 유튜버가 굉장히 사실은 퀄리티 높게 어려운 과학 개념 같은 것들도 시각 자료라든지 정확한 개념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거고, 뭐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아마 성대 물리학과 교수일 텐데 김범준이 맞는지 김병준인지 뭐 헷갈리는데 아무튼 김범준 이 교수님도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과 사람들 이 과학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선생님 볼 때는 와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이렇게 유튜버가 활발하게 됐다면 선생님도 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유튜브들이 있었다면 유튜버들이 있었다면 야, 내가 이과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잘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많단 말이야. 물론 외국에서 만든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할 만하고요. 어, 나이도 이제 뭐 올해 나이로 41살이시니까 젊은 그,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 책도 그래서 굉장히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어, 대중적인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유추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최근에는 에이스 침대 광고에 침대는 과학이다 그래가지고 과학하면 궤도가 유 아저씨가 지금 이 박보검과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궤도가 진짜 출세했다. 음, 요즘 EBS에서도 트니까 나오고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로 과학은 어, 우리 그 경희대 김상욱 교수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경희대 심채경 교수 그다음에 궤도 뭐 이런 분들이 어, 쭉 활발하게 활동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총 5부 중에 이 1, 2, 3부를 선생님이 읽어오라고 했고요. 책을 못 빌린 학생들이 뭐 좀 있어서 어,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달에 2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열심히 책을 읽을 거고 꼼꼼히 읽을 거라면 지금 선생님이 우리 함께 읽는 이 책들이 대체로 고전이라든지 꼭 고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공부하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출받기 어려운 책들이면 기회가 없고 딴 친구가 먼저 빌려갔다 이러면 한 권 사. 대체로 이 책이 16,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산채 비빔밥 정식이 한 16,000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끼의 밥보다는 이 책 한 권이 훨씬 더 효용이 높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물론 읽는다면, 정확하게 읽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책, 물론, 뭐, 아끼면 좋지. 그런데, 책을 못 구하는 현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북으로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책을 못 구해서 책을 못 읽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오지 않게, 사전에 잘,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1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 인공지능의 개념 같은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 무슨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AI는 이 책에 의하면 돈을
넣어서 자판기,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 인풋이 돈이면 음료수가 나온다. 이것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면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이 자판기를 만들어주는 게 AI다. 그러니까 돈, 음료수, 요 패턴이 잘 나오게 자판기를 해주는 게 바로 AI다. 뭐 이렇게 유비 추리를 하는데, 아,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잘 설명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구글이 만든 이 머신러닝, 뭐 몬테크리스토 뭐 이런 방식을 써서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선생님은 바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상대 최고의 바둑 기사가 알파고한테 겨우 한 판을 알파고의 오류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기는 방식,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어, 바둑에서 AI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 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상공간에서 신에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느냐. 음, 그다음 컴퓨터 관련해서 튜닝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의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도 한 1억 배 정도 빠르다고 하는 양자 역학을 사용한 양자 컴퓨터가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 구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 2부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고,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은 절대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시공간의 개념으로서 중력이 많아지면은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된다든지, 뭐 빨리 달리는 물체 가속도가 높으면 또 그런 현상들이 그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면서 또한 시간을 느끼는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젊은이와 늙은 노인분들이 느끼는 시간감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흥미있게 다루고 있고요. 어, 선생님도 드라마 많이 보는데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 나이 많으신 배우가 눈이 부시게 아마 이병헌하고 같이 나온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그 드라마가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선생님 보지는 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치매와 관련해서 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간 여행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해서 마치 자기가 시간 여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음, 그다음에 꿈. 그래서 꿈은 어떨 때 꾸게 되냐, 뭐 알파파, 그 렘수면, 비렘수면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비렘수면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어떤 개념,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 잠을 자지 않으면 어,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걸 넘어서 포유류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기네스북에 오른 200몇 시간을 안 잔 어떤 사람이 이 장애가 생기고 그 지적인 그 신체나 심신의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기네스 협회에서도 잠 안 자는 분야는 위험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노화, 인공장기와 관련해서
뭐 로보캅 얘기도 나오고, 그치? 그래서 뭐 인간 수명의 한계치가 한 120살 정도 된다고 하고, 이 자연 상태에서는 38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38살 정도면 다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올해 벌써 이제 47, 8 이렇게 되는데, 어, 벌써 자연 상태의 수명은 돌파를 했고, 최근에 이제 기대 여명,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80세, 90세 정도를 혹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체를 가지고는 120살이 한계다. 그렇다면 그 120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마치 그 중고차의 부품을 교환해 가면서 어, 계속해서 중고차의 수명을 늘려가듯이 인공장기의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로보캅 같은 사이보그, 이 기계식, 전자기계식의 이 장기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DNA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이종 장기, 그러니까 돼지의 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뇌는 뭘 볼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죠. 네, 주마등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부는 이제 우주과학으로 가서 블랙홀에 대한 것, 그리고 중력파, 그다음에 뭐 우리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짤 유명하잖아. 화성 갈 거야 뭐 이러는데 어, 그래서 화성, 지구가 이제 뭐 인터스텔라와 영화처럼 어떤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행성이 화성인데 그럼 화성을 지구화, 테라포밍이라고 하잖아. 지구화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선생님이 아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체로 한 400년 이상 걸린다는데 글쎄요, 뭐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뭐 SF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나오잖아. 선생님 마션이라는 영화, 맷 데이먼 주연의 마션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 화성의 인간이 어, 화성에서 살아남아서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이잖아. 음,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 상상 속에서 이제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본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너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시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해서 어, 이 혜성과 부딪히는 지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우리 지상에 있는 이 망원경, 천체 망원경으로는 이 지상의 대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우주 멀리 있는 심우주까지 보기 어려우니, 그래서 1960년대에 허블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뭐 벌써 한 5년 전, 6년 전 기억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에 출발시킨, 그래서 라그랑주 점에 위치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어, 그 망원경이 어떤 사진들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벌써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깊이 있게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잘 설명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 뭐, 그런데 튜링 머신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 아마 선생님이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 튜링 머신의 원리를 설명하는 유튜브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다시 검색을 재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최대한 일반 대중들한테 잘 설명할 수 해주는 것들이 다 있거든. 뭐 당연히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서 유튜브 찾아보면 뭐 10분, 20분 정도의 설명이 있는 것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려운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어, 이 책은 굉장히 가벼운 책이고 두껍지도 않은 책이어서 내용 설명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 과학의 이슈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중들이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마치 과학이 과학자들만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다룬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뭐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도전하다 보면 좋은 대학도 가고 사회의 리더가 될 텐데 그런 사회적 리더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상식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손에 왕자를 써서 나와서 내가 무속의 힘으로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토론을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믿음에 기대는 어떤 리더. 물론 무속을 믿을 수도 있고 특정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당연히 가능하지. 그런데 그런 신호들, 우리 리더가 과학에 기반해서 지금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원리가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리더이냐 아니면 그냥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니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신호가 그 사회에 파생되는 이 일들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적어도 어, 현대 사회가 과학의 시대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인데 적어도 경영적인 그런 어떤 상식들, 마인드들 그리고 적어도 과학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들과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것은 비과학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시대인 거야.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 너희가 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이 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 선생님 저 리더십도 없고 리더 안 되고 저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높아진다는 거는 남들이 너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니네가 간다는 거야. 그 판단을 내릴 때 적어도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 경험과 그다음에 실험, 그리고 가설, 그것을 검증해서 언제든지 그 방식대로, 논문에 써 있는 방식대로 하면 재현 가능성. 어떤 재현 가능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태도와 그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과학적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 과학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학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이성적인 논리나 이런 것, 당연히 수학이고, 이 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에서도 너희가 뭐 이과를 간다면 요즘 문이과 뭐 부분도 거의 없지만 문이과 통합의 시대지만 그러니까 더 그런 거지. 더 해야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수능 국어가 총 45문제인데 이 중에 5문제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지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인데 문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학책들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과학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내가 과학 지문을 읽고 해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너희들한테 제대로 못 가르치고 거꾸로 하면 너희가 과학책에 대해서 담을 쌓고 아, 난 과학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순간에 어, 과학을 피할 수 있어. 내가 문과로 가면 과학 과목을 피할 수는 있지만 못 피하는 건 뭐냐면 수능에서 국어를 안 볼 수는 없거든. 여기서 다섯 문제를 못 풀고 하면 1, 2등급은 아예 시작부터 글러먹은 거지. 그러려면 계속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과 관련된 현대 최신의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아, AI는 이런 거구나.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개념이구나. 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적절한 책이다. 음, 음, 이게 아마 2016년이니까 벌써 이제 근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어,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뭐 당대 뭐 최상 등급의 어, 바둑 기사한테 이제 도전을 해서 알파고라고 하는 AI가 이겼지. 체스라든지 장기라든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 여러 게임들은 대체로 AI가 사전에 먼저 이겼어. 그런데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은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계가 이길 수 없는 분야라고 다들 생각했어. 또 인간적 직관의 영역이 굉장히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치 계산이나 이런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 컴퓨터가 못 이긴다. 인공지능이 못 이긴다. 이세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 이때 이긴 요 이세돌의 승리가 인간의 최후의 승리지. 인공지능을 상대로 이긴 마지막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은퇴했는데 자신이 알파고하고 이 경기를 하고 은퇴를 결심한 은퇴 경기도 이제 그 젖바둑으로 세 점인가 젖바둑 두 점인가 젖바둑인가 두 점? 두 점 젖바둑인 것 같은데 아주 굴욕적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기사가 어, 마치 누구한테 바둑 배우는 초보처럼 두 점을 깔고 어, 바둑을 두는 장면을 봤는데 그 정도로 이제는 뭐 인간이 아예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이 자기 은퇴를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알파고와의 이 마지막 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버그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둑을 평생 어떤 그 이 수도의 입장, 그러니까 자기 수양의 일종의 어떤 자기 수양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 연마를 했던 어떤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어, 기계하고 두면 어떻게 둬야 되는가가 사람하고 두면서 그 사람의 기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서 나오지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바둑두는 분위기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타일이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버그를 만들어내서 꼼수를 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바둑을 둬야 되는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둑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던 바둑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승부를 겨루고 서로의 어떤 기풍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승부를 겨루는 그런 종류를 해왔는데 이제는
단지 승리하는 기계, 이 기계를 이기려면 이상한 방식으로 판을 바둑이 아닌 방식으로, 일반적 바둑이 아닌 방식으로 둬야 되는 자기가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도 이 경기에서 이세돌이 지면서 어, 뭐 굉장히 흥미있게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뭐 챗GPT의 능력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진짜. 얼마 전에 TV 이렇게 틀어봤더니 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화면은 AI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AI와 관련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어떤 장면을 AI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방송을 하더라고. 이체도 다르지만 이제는 AI가 연기하고 AI가 노래하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AI 캐릭터는 나이도 안 먹고 학교폭력이나 혹은 뭐 마약이나 이런 그 사생활 문제에 오류도 없고 그러니 어, 앞으로는 뭐 당연히 연기라든지 뭐 창작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다 AI가 하지 않을까. 음, 인간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까지도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죠. 어, 이 장면도 선생님 되게 그 재미있게 보는데, 어, 현재도 이 사람이 1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세돌이 AI한테 한 판밖에 못 이기고, 지니까 커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최강의 바둑 기사 1위였거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세돌이 못 떠서 진 거다. 그런데, 어, 한 판도 못 이기고 계속 져가지고, 대표적으로 멘붕이 온 사건. 이 사진 한 장은 인간의 좌절을 AI와의 경쟁에서 좌절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포크레인하고 삽질 경쟁해가지고 졌다고 내가 포크레인보다 삽질 못한다고 이렇게 서글퍼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유독 이런 그 지적인 능력, 이성의 발현,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은 정신의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지, 우리한테. AI가 다 대체해서 인간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 되는 거 아닐까? 아니지. 포크레인이 생겼다고 해서 인간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삽질 노동으로 더 편안하게 해줬잖아. 음, 뭐, 마인드의 어,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앨런 튜링, 음, 이 아저씨죠. 그래서 21년 최고액권이 영국에 50파운드인데 여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어, 수학자, 영국의 애국자이고 어,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최고의 공로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당시 나치 독일의 암호 체계를 이 기계로 만드는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기계, 일종의 컴퓨터 같은 튜링 머신을 이용한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발명해가지고 이제 이겼다는 거다. 지금 여기에 이제 튜링 머신의 원리가 써 있는 뭐 그런 거네요. 음.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지금도 너희들하고 뭐 컴퓨터를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연산하게 하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앨런 튜링은 동성애 자이고 동성애자를 그 죄악시하던 시대에 어, 그 강제 이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뭐 대체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음, 앨런 튜링이 이 튜링 테스트 혹은 모방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공지능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과연 가능하냐? 앨런 튜링은 어떤 것을 이미테이션 게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고 실험을 생각 안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채팅을 통해서 사람하고 컴퓨터와 보통의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구분할 수 없다면 이게 내가 대화하는 존재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별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사람처럼 인공지능도 생각한다고 하자. 이런 방식의 테스트를 제안한 거죠. 당연히 지금 챗GPT나 이런 것들은 튜링 테스트에 가볍게 통과하지.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이 그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지 빅스토리 사피엔스나 데우스 같은 책을 쓴 분이 KBS 무슨 그 신과 함께인가 하는 쌤과 함께 쌤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담을 하는 것을 선생님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런 이 정도의 튜링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하고 우리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뭐 오토바이의 이미지 체크하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인공지능이 아닌 것들 로봇이 아닌 것을 검증하는 이런 것들에 AI가 되게 취약하단 말이야. 뭐 이거는 지금 이 책에도 보면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됐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데 아직 이 문제를 못 풀 때 챗GPT 같은 인공지능한테 시켰더니 얘가 뭘 했냐면 어, 직업 사이트에 들어가더니 이걸 풀어줄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대단하다. 그 유발 하라리가 나와서 AI가 이 문제를 자기가 못 푸니까 이거는 인간이 더 잘 풀고 AI 수준에서 너무 많은 연산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AI가 우회를 해서 직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고용하려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보다 뭐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업 사이트에서 아니, 사람이면 이 문제를 사람 고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능할 텐데 라고 해서 너 AI지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했냐면 나 시각장애입니다. 이 사건은 AI의 어떤 그 어, 대표적인 AI의 폐해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 하라리가 설명하는 거짓말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짓말을 AI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서 왜? 목적을 위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무한정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해서 찾아내가는 기계니까.
아니요, 저 시각장애인인데요. 그래서 이거 대신 풀어줄 사람 고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뭔가 대단한 느낌이 이제 체감이 되지. 음. 그러면 과연 이렇게 기능적으로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다. 아,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구별이 안 되네. 그러면 생각한다고 할 것이냐? 음, 존 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어, 이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통해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반증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튜링 테스트랑 같은 건데 중국어를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데 중국 사람이 어떤 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전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랑 같은 거다. 답만 낸다고 얘가 중국어를 생각하고 중국어를 이렇게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정의의 문제로 보이거든,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 튜링 테스트, 앨런 튜링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만 본 거야. 왜? 선생님이 마음이 있는지 지금 선생님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AI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왜? 기능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면 내가 사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내부에서 내가 마치 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뭐 혹은 뭐 다른 어떤 장기로 된 AI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작동 방식은 꼭 DNA를 가지고 있는 뇌 세포가 작동해서 시냅스가 작동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사고한다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튜링 테스트의 앨런 튜링의 방식이라면 지금 존 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게 있다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만 정확하다고 해서 얘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답이 맞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자기 이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맥락적으로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 생각할 때는 뭐 트윈 테스트도 맞고 중고방의 반론도 어떤 측면에서 반론하는지는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지요. 어, 이 이미지는 뭐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이 돼지를 통해서 인간한테 이렇게 이식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인간의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것들은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 당연히 부족하고 그리고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장기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어, 그래서 처음에는 유인원들 영장류 원숭이 같은 애들 침팬지나 뭐 고릴라나 이런 애들한테 실험했는데 얘네들의 한계는 뭐야? 한 번에 임신 기간도 너무 길고 한 마리밖에 못 태어 안 낳고 막 이러는 게 문제지. 그런데 돼지는 생장도 빠르고 사이즈도 인간하고 많이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돼지를 축산업이 그 돼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연구나 인프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제 돼지, 뭐, 이제, 그 인간의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 돼지의 몸에서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심장을 만드는 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아니면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되, 문제는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거부를 하는데 이 면역이 일어나는 요인들을 DNA의 요인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없애면 사이즈는 비슷하고 작동은 비슷하니까 우리 돼지 심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마치 중고차의 엔진도 갈고 바퀴도 갈고 안에 뭐 미션도 갈고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 수명 한계는 120살이라고 하는데 그 120살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미래는. 물론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이 만약에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테세우스의 배 어, 원래 배에 부품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부품이 됐을 때 이 배를 원래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이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원래 이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냐?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 인간도 계속해서 나의 장기들을 뭐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존재들로 바꿨다면 그래도 나인가? 나임은 나의 나라고 하는 나임,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돼지한테 이렇게 시키는 것도 뭐 동물학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주마등 달릴 주자에 말맞자 등은 뭐 등불등이죠. 모를 등자에 이렇게 불화 변을 쓰면 등불이지. 어, 우리 과거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거나 아니면 죽음과 같은 그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마치 과거의 생각들이 눈앞에서 영상으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주마등 현상,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뇌가 그 짧은 시기에 최대한 활성화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경험들 중에 이 나의 신체를 살려낼 방법을 이렇게 재생시킨다는 거지. 여기저기 있던 것들. 그게 어, 그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나 죽음의 위협에 임박했을 때 주마등 현상, 눈앞에 과거의 주요 장면들이 막 빛의 속도로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이 주마등이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뇌가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음,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일종의 가설이니까 정설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럴듯하다. 블랙홀이지요. 음, 아마 이 지구의 수많은 천문대에서 공동 작업으로 어, 그, 이 블랙홀 M87에 대해서 조각조각 조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얻어낸 거지. 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도 이렇게 블랙홀의 영상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상상으로 만든 그림인데, 오른쪽은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이렇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인터스텔라를 그 깁슨인가라고 하는 실제 그 노벨상을 탄 천문학 교수가 물리학 교수가 자문을 하고 아마 이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인터스텔라의
이게 영화 감독한테 자문을 해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실제에 아주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영화 인터스텔라는 뭐 블랙홀 혹은 상대성 이론,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우주과학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그 소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냥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재미있는 영화인데 꼭 그 한번 보기를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인터스텔라가. 어, 이 책에서도 다루는데 라그랑그 주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도 여기에 주차한대. 어,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이런 어떤 역학적인 중력의 영향 영향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이런 점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점에서 어, 어떤 중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기하학적으로 가능하고 도출 가능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도 라그랑주 이점에 주차해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지구 태광의 지구 어느 쪽으로 딸려가지 않게 잘 정돈돼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어, 지금 현존하는 우주망원경 중에 가장 그, 그 괜찮은 우주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촬영해서 이게 성운인데 이거를 궤도 아저씨는 산호조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가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런 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에 형성되는 우리 태양 같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성운의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여러 물질들이 이렇게 응축돼서 별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찍어낸 거지. 인간의 이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인류의 위대함이 진짜 지금은 이거보다 더 나은 것들을 올린다고 하고 실제로 허블 망원경은 그 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이 가서 보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라그랑주 이점은 뭐 지구의 달거리의 한 40배 정도 된다고 했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서 한 번 갖다 놓으면 고장나면은 고칠 방법도 없어서 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인 거지. 미국의 국력이기도 하고 인류의 업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도 우주의 일부고 우리 우주적 존재잖아. 그래서 아, 이런 존재란 무엇인지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책이잖아. 저 멀리 있는 그 곳에 있는 우주를 찍는다는 것은 어, 수천만 년 전, 억 년 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어, 이 책에서도 다루는데 이게 화성이죠. 음, 화성에 벌써 이렇게 뭐 당연히 로봇이 가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 뿐더러 지금 이제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항공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기 조건이 다른 화성 같은 곳에서 이렇게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성공했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잘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그 수많은 정밀한 수준의 이런 그 화성 사진들을 얻을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지구에 있는 어느 사막인가? 저기 어디 어, 어, 지구의 어디지? 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친근한 모습의 그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리고라고 해야 되나? 라르고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어, 지금 중력파와 관련해서 이 간섭 원리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는데 지금 이 간섭 이 한쪽 팔 사이즈가 4km, 이쪽도 4km, 이렇게 생긴 어마어마한 지형이지. 이것도 참 대단한데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우주의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양력, 강력 같은 것은 그 원자 핵 안에서의 힘이고 어마어마한 힘이고 그 다음에 뭐 전자기력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거 빛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은 그 앞에 세 개의 힘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힘이기 때문에 이 검출하기 어려운데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력도 파동이 있을 것이다. 중력파가 검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간섭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음, 지금 중력의 파동을 검출해 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것도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두 블랙홀이 서로가 서로를 땡겨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겨난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진동을 미국에 있는 이 양쪽 팔, 4kg짜리 양쪽 팔처럼 생긴 이 어마어마한 장비를 이용해서 어, 관측을 해냈고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술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과학자들이 이걸로 아까 얘기한 뭐 킵손인가 그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어, 니네 이제 그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어떤 방식으로 저 중력파를 검출해냈거나 이거를 이해하면 저 어마어마한 길이의 파동, 그 길이의 팔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음, 선생님도 어, 이 책에서 다루는 그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정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선생님 스스로도 사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알면 더 좋겠지.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중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정밀한 방식으로 합리적 방식으로 이런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뭐 그런 이제 이공계에서 엔지니어로서 혹은 뭐 과학 연구자로서 연구원으로서 일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과학은 어떤 삶의 반편이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시대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기술로부터 멀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합리적인 이 시대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에서 다루는 정도의 과학적 상식들, 이 정도는 적어도 교양으로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걸 읽기는 거고 이 책이 그 궤도란 유튜버가 아주 재치 있는 사람이고 대중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말로 쉽게 잘 설명해서 이끌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쉬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거니까 어, 반드시 꼭 이번 시즌에 이 책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 사든 빌리든 해서 잘 읽어서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나머지 이제 5, 6장, 5, 6부에 대해서 그리고 나가는 말까지 해가지고 해설을 하면서 전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책을 빨리 구해서 꼼꼼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